1등 대사의 목소리를 듣고 곽양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가 울리지 않는 걸 봐서는 분명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곽양은 예전에 어머니로부터 1등 대사에 대해 들은 기억이 났다. 할아버지인 황약사와 함께 무림의 5대 고수로 불리는 절대 고수이며 곽양 자신이 어린 시절 납치되었을 때 1등 대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그리고 무시 형제의 아버지인 무삼통의 사부라는 말도 들었다.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1등 대사의 목소리를 이곳에서 들으니 무척이나 반가웠다. 양과 또한 기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1등 대사가 사용한 것이 상승 내공인 천리전음이라는 걸 알고는 그 심오한 내공에 탐복해 마지 않았다. 노파의 이름이 영고였구나. 1등 대사께서 무슨 일로 그녀를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군. 만약 1등 대사가 도와준다면 구미영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흑룡담의 노파는 바로 영고였다. 옛날 1등 대사가 대리국의 군왕으로 있을 때 영고는 그의 귀비였다. 그런데 그녀는 주백통과 몰래 정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다. 후에 구천인이 철장공으로 아이에게 부상을 입히자 당시 단왕야였던 1등 대사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이를 구해주지 않았다. 그런 탓에 아이는 곧 죽고 말았고 단왕야는 이 일을 후회해 출가를 결심한 것이다. 영고는 원래 상서의 흑소에 살았는데 흑룡담이 주백통이 있는 곳과 더 가깝고 경관 또한 흑소와 비슷하면서도 더 넓어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한편 1등 대사는 영고가 흑룡담에 살고 있는 걸 알고 그 부근에서 7일 동안 머물며 매일같이 만나기를 청했다. 하지만 영고는 과거의 원한을 떠올리며 끝내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영고는 몇 발짝 뒤로 물러나 장작더미 위에 앉았다. 그녀의 두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잠시 뒤 1등 대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노승이 천리길을 걸어 이곳으로 왔으니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그러나 영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1등 대사의 무공이면 이곳에 들어오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왜 멀리서 애원하고만 있는 것일까? 양과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때 1등 대사의 목소리가 끊기자 주위가 곧 잠잠해졌다. 큰오빠, 1등 대사는 정말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한번 뵈러 가고 싶어요. 좋아, 나도 그러려던 참이다. 그때까지도 영고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양과는 곽양의 손을 잡고 눈밭을 미끄러져 나갔다. 그렇게 한참을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돌연 곽양이 물었다. 1등 대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1등 대사는 동북 쪽에 있어.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도 실은 멀리 계시지. 천리전음을 쓰고 있기 때문이야. 큰오빠도 그걸 할 줄 알아요? 저한테도 가르쳐주세요. 그러자 양과가 피식 웃었다. 말이 천리전음이지 사실은 몇리 정도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래도 정말 대단한 무공이지. 1등 대사와 같은 공력을 가지려면 너같이 총명한 아이도 백발이 되어야 가능할 거야. 곽양은 총명하다는 칭찬을 듣자 기분이 우쭐해졌다. 그런데 큰오빠, 오빠랑 1등 대사가 싸우면 누가 더 강한가요? 1등 대사는 당대 5대 고수 중 한 분으로 남재라고 불리신다. 내가 어찌 그런 분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이 수리를 미끄러져 가자 저 멀리 흰 눈 위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회색 가사를 걸치고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아 1등 대사가 틀림없었다. 양과가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양과 대사님께 인사드립니다. 양과는 곽양을 데리고 걸음을 더욱 빨리 했다. 1등 대사가 서 있는 곳은 흑룡담의 외곽이었다. 1등 대사는 양과라는 말을 듣자 반색하다가 양과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자 황망히 부축해 일으켰다. 현질께서는 별거 없으신가? 입신의 경지에 오른 걸 축하하네. 양과는 몸을 일으키다 1등 대사 뒤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걸 보았다. 낯빛이 누렇고 두 눈이 굳게 감겨있는 게 꼭 시체 같아 보였다. 흠칫 놀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자은이었다. 자은 법사님이 아닙니까? 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적에게 공격을 받고 치명상을 입었네. 내가 살려보려고 사력을 다했지만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네. 양과는 몸을 굽혀 자은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그의 맥박은 아주 느리고 약했다. 자은 법사님 같은 고수께서 어쩌다 이런 독수를 당했단 말입니까?
나와 자은은 함께 상서에 은거해 있었는데 몽골 대군이 오랫동안 양양성을 함락하지 못하자 우회에서 대리를 공격한다는 소문을 들었네. 자은은 내가 고국을 걱정하자 소식을 알아보겠다며 나갔는데 도중에 누군가를 만나 싸움이 벌어졌던 모양일세. 두 사람은 하루 밤낮을 꼬박 싸웠는데 결국은 자은이 치명상을 입고 말았지. 양과가 화를 내며 말했다. 금융국사 그놈이 다시 중원에 나타났군요. 곽양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어떻게 금융국사인지 아세요? 1등 대사님은 금융국사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대사님께서 하루 밤낮을 꼬박 싸웠다고 했지. 세상에 자은 대사님과 그 정도로 무공을 겨룰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히지. 그중 이런 독수를 쓸만한 사람은 금융국사밖에 없어. 그 말에 곽양이 말했다. 그런 나쁜 사람은 가만두면 안 돼요. 복수를 해드려야죠. 곽양의 이 말을 듣고 죽은 듯 누워있던 자은이 눈을 번쩍 뜨더니 곽양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곽양이 말했다. 왜 그러세요? 복수하지 말라고요? 우리 오빠가 금융국사한테 질까봐 걱정되세요? 그러자 1등 대사가 대신 말했다. 낭자 내 제자는 평생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10여 년 동안 죄가를 갚으려고 노력해왔소. 그러나 아직 한 가지 과오 때문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것이오. 제자는 결코 남이 자기 복수를 해주는 걸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용서해주기를 바라고 있소. 그래야 편히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말에 곽양이 말했다. 그럼 그 노파에게도 용서를 구하러 오신 건가요? 하지만 저 할머니는 마음이 독해서 결코 쉽게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1등 대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오. 여기서 7일 밤낮으로 용서를 구했건만 만나주지도 않는구려. 양과는 순간 아까 아이가 다쳤는데 고쳐주려 하지 않았다는 노파의 말을 떠올렸다. 혹시 노파의 아이가 치료받지 못한 일 때문인가요? 그 말에 1등 대사가 약간 휘청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나 보군. 저는 자세한 사정을 모릅니다. 다만 아까 늪에서 그 선배님이 한 말을 듣고 추측한 것입니다. 양과는 자기가 왜 구미 영호를 잡으려 했고 노파와 어떻게 만났는지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1등 대사가 천천히 말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영고라고 하네. 한때 나의 아내였지. 그녀의 성격이 이렇게 된 건 내가 그때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는 자은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네. 양과는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자은을 보자 의협심이 동했다. 대사님, 제가 감히 나서서 그분을 밖으로 나오게 해도 되겠습니까? 양과의 말을 듣자 1등 대사는 일순 얼굴에 기대감이 일었다. 현질이 잘 말해서 나오도록만 해준다면 그보다 더 고마울 수가 없지. 하지만 결코 폭력을 써서는 안 되네. 그렇게 되면 우리 죄가 더 늘어나는 셈이니. 그 말에 양과는 고개를 끄덕여 대답을 대신한 뒤 손수건을 꺼내 4조각으로 찢었다. 내상으로 기력이 쇠해졌을 자은의 귀를 손수건 조각으로 막고 진흙을 뭉쳐서 또 막았다. 그러고는 나머지 2조각을 곽양에게 건넸다. 곽양은 그걸 받아들고 얼른 귀를 막았다. 양과는 자은에게 먼저 허리를 굽혀 무례를 사죄한 후 1등 대사에게 말했다. 제가 감히 대사님 앞에서 작은 재주를 하나 부려볼까 합니다. 1등 대사가 합장하며 말했다. 현질의 신공이 얼마나 높은지 익히 알고 있네. 한 수 배워보겠네. 양과는 몇 마디 겸손의 말을 건넨 뒤 기를 단전에 모으고 왼손으로 허리를 쓰다듬으며 장소를 날렸다. 그러자 처음에는 소리가 청량하게 공기를 가르더니 점점 천둥이 치는 듯 기세가 강해졌다. 그러곤 굉음으로 변하더니 청천벽력처럼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곽양은 천조각으로 귀를 막고 있는데도 그 소리에 정신이 멍해지고 가슴이 뛰며 얼굴색이 변했다. 굉음이 쉬지 않고 울리자 곽양은 황량한 들판에서 홀로 벼락을 맞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곽양은 그저 양과가 제발 소리를 멈춰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벼락 같은 굉음이 끊이지 않고 울리더니 이제는 태풍 같은 바람 소리까지 나기 시작했다. 제발 그만해요. 죽을 것 같아요. 곽양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비명은 양과의 소리에 완전히 덮여 곽양조차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았다. 그때 1등 대사가 손을 뻗어 곽양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온기가 1등 대사의 손을 통해 전해져 왔다. 곽양은 1등 대사가 내공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려 한다는 걸 알고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운공을 했다. 양과의 장소는 여전히 천군만마가 파죽지세로 달려오는 듯 사나운 파도가 사정없이 몰아치는 듯 거세게 울렸다. 하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혼이 달아날 정도는 아니었다. 양과는 일각 동안 쉬지 않고 소리를 내질렀는데도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았다. 1등 대사는 탐복해 마지 않았다. 소리가 너무 거칠어 순양의 정기는 아닌 듯 했지만 자신이 한창 때에도 이런 내공을 지니지 못했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 더욱 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공이 정말 대단하구나. 가히 당대 최고수라 할 만하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저런 내공을 얻은 걸까? 1등 대사는 자은의 손을 잡고 그가 진동을 이길 수 있도록 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다시 향이 반쯤 탈 시간 정도가 흐르자 흑룡담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양과는 소매를 훅 털며 소리를 멈추었다. 곽양은 머리가 멍하며 터질 것만 같아 숨을 몰아쉬었다. 다낭이야. 당신의 그 막강하고 강압적인 소리가 결국 나를 끌어내게 했군요. 대체 무슨 일로 나를 보자는 거죠? 내가 아니라 이 현질께서 불러낸 것이오. 말하는 동안 그림자가 바로 앞까지 다가왔는데 바로 영고였다. 영고는 1등 대사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단왕야 외에도 이런 심오한 내공을 지닌 고수가 있었다니. 얼굴을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아직 머리가 검은 걸로 봐서는 많아봤자 30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무공을 익혔을까? 영고는 조금 전 양과의 장소로 인해 내상을 크게 입을 뻔했다. 그녀는 상대방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나왔기 때문에 안색이 굳어 있었다. 이 늙은이가 졌다. 여우를 줄 테니 어서 가지고 가거라. 영고는 차갑게 내뱉고는 여우의 목덜미를 잡아 양과에게 던졌다. 그러자 양과가 정중하게 말했다. 선배님, 여우 때문이 아닙니다. 대사님께서 만나 뵙고 싶어 하시니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영고는 1등 대사를 차가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황야께선 무슨 일로 저를 보자 하셨습니까? 과거지사는 이미 꿈과 같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옛날 호칭으로 날 부르시오. 이자를 알아보시겠소? 1등 대사는 땅에 누워있는 자은을 가리켰다. 자은은 승복을 입고 30여 년 전 화산 정상에서 만났을 때와는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영고는 흘기 쳐다보고는 말했다. 제가 이중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난날 중수법으로 당신 자식을 다치게 한 자를 기억하시오. 그 말에 영고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구천인, 그놈은 죽어서 가루가 되더라도 잊지 못합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일이건만 아직도 원한을 갖고 있구려. 이 사람이 바로 구천인 이외다.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원한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구려. 영고는 반사적으로 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자은의 가슴을 움켜잡으려는 듯 손톱을 세웠다. 자세히 보니 구천인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두 뺨이 깊이 파여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이 이미 죽은 시체나 다름없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천인이라고요? 근데 왜 나를 찾아왔죠? 스스로 자신의 죄가 너무 깊다는 걸 깨닫고 출가의 승려가 되었소. 법명은 자은이요. 그 말에 영고는 코웃음을 쳤다. 출가해서 중이 되면 내 아이를 죽인 죄가 사라지기라도 하는 겁니까? 죄를 지은 건 엄연히 죄를 지은 것이오. 출가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소. 지난날 당신의 자식을 다치게 한 일을 뉘우치며 이렇게 천리길을 달려온 것이오. 자은은 중상을 입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소. 그러니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영고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증오와 원한으로 일그러졌다. 평생 동안의 고통과 불행이 이 한순간에 모두 분출되는 듯했다. 곽양은 영고의 무시무시한 표정을 보고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영고가 손을 들어 자은을 내리치려는 걸 보고 고함을 질렀다. 잠시만요. 이미 이렇게 다친 사람을 공격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영고가 비웃듯 말했다. 저놈은 내 아이를 죽였고 그 때문에 나는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다. 오늘에서야 내 손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나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따지는 것이냐? 자은 법사님이 후회하고 계시니 용서해 주세요.
영고는 하늘을 쳐다보며 마른 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쉽게도 이야기하는구나. 영고는 곽양과 말싸움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은을 응시하더니 손을 들어 막 내리치려 했다. 그런데 죽은 듯 누워있던 자은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모습을 본 영고는 순간 멍해져서 손을 치켜든 채 자은을 내려다봤다. 그래, 그런 것이구나. 지금 내 손으로 널 죽이는 건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널 편하게 해주는 것이구나. 네 뜻대로 될 것 같으냐? 난 절대 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음산하고 도끼 어린 목소리에 듣는 이의 몸이 다 오싹해졌다. 그때 지켜보던 양과가 나섰다. 영고 선배님, 전 당신들 사이의 원한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배님의 언행이 너무 지나치신 듯하니 무례하지만 제가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영고는 놀라서 양과를 돌아보았다. 혹시라도 양과가 무공을 사용한다면 자신으로서는 어쩌지 못할 것이니 원통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들 왜 우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했고 1등 대사 역시 당황스러웠다. 영고는 흐느끼며 자기 가슴을 때렸다.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기어이 네 힘에 제압되는구나. 나는 아직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주저앉다니 원통하다. 그러자 양과가 황급히 물었다. 선배님이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곽양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는 쓸모가 없겠지만 1등 대사님과 저희 오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영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사람을 데려와 준다면 여우도 줄 것이고 구천인과 화해도 할 것이다. 모두 네 뜻대로 하겠다. 선배님께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신데요? 곽양의 말에 영고는 1등 대사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분에게 물어보거라. 영고의 얼굴에 홍조가 은은히 피어오르자 곽양은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다. 이 나이에도 부끄럼을 타는구나. 1등 대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노안동 주백통 사형을 말하는 것이지. 주백통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라네. 그 말에 곽양은 대경실색했다. 노안동이라고요? 양과도 반색하며 말했다. 저는 그분과 친합니다.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영고는 양과의 손을 잡으며 재촉했다. 좋아, 네가 간다면 믿겠다. 내 이름은 영고다. 먼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내 이름을 말하고 데려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숨어버릴 테니까. 양과는 1등 대사가 고개를 가로젓는 걸 보고 필시 주백통과 영고 사이에 뭔가 사연이 있음을 짐작했다. 노안동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분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영고가 말했다. 여기서 북쪽으로 100리쯤 가다 보면 백화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벌을 키우며 살고 있다. 양과는 주백통이 벌을 키우며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소용녀가 생각났다. 예전 소용녀가 주백통에게 옥봉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준 사실이 떠오르자 저절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좋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갈 테니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양과는 영고에게 백화곡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상세히 물어본 후 길을 떠났다. 그런데 곽양이 양과의 뒤를 바짝 쫓아왔다. 양과가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1등 대사님은 무학이 깊고 자애로운 분이시다. 여기 남아서 가르침을 청하거라. 1등 대사께서 조금만 지도해 주어도 너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자 곽양이 고개를 내저었다. 싫어요. 오빠랑 같이 노안동을 보러 갈 거예요. 그 말에 양과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왜 그냥 놓치는 것이냐. 그러나 곽양은 계속해서 양과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래, 좋다, 함께 가자. 양과는 곽양의 손을 잡고 경공으로 바람같이 달려갔다. 곽양은 양과가 손을 끌어주자 몸이 가벼워져 한결 편했다. 달리던 양과가 고개를 위로 들고 휘파람을 한번 불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곽양이 얼른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이건 신조를 부르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고 신조가 오른쪽 나무숲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수리 형, 지금 북쪽으로 가는데 함께 갑시다. 신조는 긴 울음을 날리더니 양과 옆에서 걸음을 옮겼다. 몇 리 정도를 가자 신조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곽양은 양과가 끌어줘도 힘에 부쳐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자 신조가 답답했는지 무릎을 약간 구부려 등을 대주었다. 수리 형이 너를 업고 가려나 보다.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곽양은 옷깃을 여미면서 공손하게 경의를 표하고 이내 등에 올라탔다. 신조가 성큼 걸음을 떼자 곽양의 귓가에 바람이 스쳤고 길 양옆의 나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양과는 소매를 휙휙 날리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신조의 곁을 따라갔고 간간히 곽양과 강산의 풍경을 이야기하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곽양은 너무나 즐거웠다. 평생 오늘처럼 재미있고 신기한 일은 처음 겪었다. 그녀는 신조가 좀 더 천천히 달려 백화곡에 조금 늦게 도착했으면 하고 바랐다. 어느덧 일행은 영고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백여리를 달려갔다. 녹음이 우거진 계곡을 돌아가니 사방에 붉고 노랗고 흰 꽃들이 어우러져 피어 있었다. 오는 동안에는 길이 온통 눈밭 아니면 진흙투성이었는데 이곳에 다다르니 갑자기 딴 세상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